당신은 혹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아마도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야라는 말이 주변에서 가볍게 쓰이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나 무게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드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묘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르시시스트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자아 중심적인 성향이 죽음을 넘어서는 세계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그림자와 맞닥뜨리게 될지도 몰라요. 어느 날 서울 한복판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가 거의 식어가는 테이블 앞에 앉아있던 지훈 씨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29살의 광고 기획자였는데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했어요. 어느 날 그의 친구 민수가 그런 농담을 던졌죠. 너 진짜 나르시시스트 같다라고. 지훈 씨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만약 죽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이기적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 남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단지 자존심 강한 사람이거나 자기애가 높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단어 안에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과 인간 본성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사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저작들에서 암묵적으로 보여준 것은 나르시시즘이란 결국 진짜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과장하거나 포장하는 상태죠. 마치 거울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찾으려 애쓰지만 정작 거울 속 자신이 아닌 허상만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허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그 허상에 집착한다면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제가 전에 만난 유나 씨 이야기로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유나 씨는 34살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갑작스러운 외로움과 불안을 느꼈대요. 그녀는 SNS에서 자꾸만 자신의 모습을 과장해서 꾸미고 포장했어요. 팔로워, 수나, 좋아요, 숫자에 너무 집착했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허상이 점점 그녀를 옥죄었고 스스로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유나 씨가 깨달은 건 이런 허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던 어느 날 밤 문득 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진실하게 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멈추고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용기를 가진 적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이나 타인의 눈에 비친 이미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지? 그 모습 중 얼마만큼이 진짜 나이고 얼마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대일까?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말하길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진실된 자아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니까요. 한 번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명동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어느 늦어름 오후였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서로 바쁘게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심코 서로를 바라보고 웃으며 놀더라고요. 순간 저는 생각했죠. 아이들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이미 어른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맞추려고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어딘가 불편함과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가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삶 동안 쌓아 올린 거짓된 자아와 허상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잠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존재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C.S. 루이스는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에서 일종의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지속된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는 곧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인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기보다 계속해서 화려한 허상 뒤에 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영혼의 굴레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지옥 같은 상태와 닮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습을 제안해 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거울 앞에 섰을 때 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혹은 내 안에는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 또한 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거나 달라 보일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댓글로 당신 생각을 나눠주세요. 내면의 자아와 맞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신에게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런 연습들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간단하지만 힘겨운 싸움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최근 서울 도심에서는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하루 10분이라도 자연 속에서 걷자는 캠페인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 대신 실제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조금씩 느끼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바로 이런 작은 노력들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저는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애적인 성향 때문에 무언가 큰 실패를 겪거나 관계가 깨져야 비로소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조금만 의식을 돌리고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면 훨씬 부드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 뒤에는 단순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선 고립감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각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성찰적인 시선을 자신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야기 첫 부분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현상이 결국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만나기를 피하는 마음 상태이며, 그것이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의식적 노력이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도록 돕는 출발점이라는 걸 다뤘어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그런 심리적 상태들이 실제 삶 속 관계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혹 당신 역시 내면의 여러 목소리와 갈등하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만의 경험이나 느낌들을 듣고 싶네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 전 한강공원 산책길에서 만난 중년 남성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인생 후반부엔 결국 내가 만든 환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 C.S. 루이스의 메시지가 더욱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모두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용기를 조금씩 키워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참고로 지금 해본 질문들처럼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시작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시간 5분 정도라도 조용히 앉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 어디를 숨겼지?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렇게 꾸준히 자신과 대화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라는 문턱 앞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아직 완전히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함께 이 길 위를 걸으며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댓글로 당신 경험이나 느낌 한번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그날 이후로도 가끔 지훈 씨가 떠오릅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돌던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이 그의 행동과 감정에 미묘한 변화를 만들었던 순간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르시시즘의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기애와 현실 도피가 어떻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꼬리를 무는지 말이에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42살의 회사원 준호 씨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늘 고군분투 중이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숨기며 살았죠. 어느 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술자리에서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넌 결국 현실을 피하려고만 했잖아.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뭔가 깨지는 느낌도 받았답니다. 여기서 현실 도피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에게 불편한 진실이나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심리적 방어 기제를 씁니다.
가면을 쓰고 타인의 인정을 쫓는 것도 그런 방식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건 잠시 숨는 것일 뿐 결국은 자신 안에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면은 더 깊은 고립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 씨의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모습이 흔히 보여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과도한 경쟁심을 드러내거나 SNS에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려 애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자주 피하려고 하는 감정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불안, 분노, 외로움 등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몸짓이나 생각으로 회피하는지 적어보세요. 간단하지만 의외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그걸 마주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천천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 때문에 식은땀 흘린 적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지금 이 불안을 느끼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준호 씨 역시 그런 연습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정말로 완벽한 자아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현실 도피와 자기 위장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이어질까 생각하면 솔직히 조금 서늘하긴 합니다만 C.S. 루이스가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여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든 마음의 틀과 태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점 말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서울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27살 디자이너 민정 씨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녀는 늘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로 무너지면서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야 했던 경험을 했죠. 처음엔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민정 씨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도 의외의 전환점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자아와 타인의 경계 허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체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시선이나 경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과정 아닐까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 38살 김선우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처음엔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고 남들은 듣지 않는 편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꼰대 같다고 소문났죠. 그러던 어느 날 제자가 갑작스럽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선우 씨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입장만 고집했는지를 깨닫게 됐대요. 그 사건 이후 그는 일부러 매일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먼저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해요. 그 결과 관계도 좋아지고 본인도 훨씬 마음 편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청과 공감이에요. 나르시시즘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나요? 아마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나 익숙한 패턴 때문에 잘하지 못하곤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상 속 대화 중 누군가 내 의견과 다르게 말할 때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하고 궁금증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이유 속에서 당신도 몰랐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김선우 선생님처럼 저도 이 연습 덕분에 인간관계가 훨씬 풍부해졌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버겁기도 했지만 더불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누그러뜨리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연결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해볼 간단한 실천은 이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 중 한 명과 대화할 때 상대방 말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특별한 조언이나 반응 없이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대화 후 상대방에게 네 이야기를 들어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작지만 의미 있는 연결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다른 생각인데 지난번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농담이 오갔습니다. 우리 모두 SNS 안에서는 인싸인데 실제로는 다 아싸 아닌가?
그때 제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허상을 만들고 그것 안에서만 소통하려 할까? 말장난 같지만 어쩌면 그 질문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일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허상 때문에 진짜 관계 형성조차 어렵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꿔가는 연습. 그것이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깊은 변화라는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책임감 있는 자기인식.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책임지고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흔히 자기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탓하거나 변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국 자기 성장을 방해하고 관계에서도 상처를 낳습니다. 제가 아는 김미영 씨, 45세는 사업 실패 후 큰 좌절감을 겪었는데 처음엔 모든 것을 주변 환경 탓으로 돌렸대요. 그러다 어느 날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냉정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씩 받아들이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했다고 합니다. 책임감 있는 자기 인식은 곧 우리가 삶의 주체자로 서는 자세이며, C.S. 루이스 역시 인간다운 삶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습으로 권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혹은 이번 주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한 가지 골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작은 계획도 세워봅니다. 완벽해야 하는 부담감 없이 그냥 내 잘못도 있었구나 하는 인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미영 씨 사례처럼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자아 왜곡과 허상 속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지나치게 보거나 변명하며 시간을 보내느니 지금 여기서 나에게 솔직해지는 게 훨씬 용기 있는 행동인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민정 씨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녀 역시 가족 문제와 내적 갈등 후 책임감을 배우면서 점점 더 단단해졌고, 죽음을 앞둔 상상 속에서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상태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드렸듯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연결된 새로운 개념 두 가지, 현실 도피와 자기애적 방어 기제, 그리고 타인과 공감하는 법,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자기인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각 개념마다 실제 사례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법들도 함께 나눴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푹 지금 댓글로 당신만의 경험이나 느낀 점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풍부한 이해와 변화의 힘이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글 쓰며 저 역시 다시 한번 내면 깊숙한 질문들과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조금 어색하거나 망설여져도 괜찮아요. 변화란 늘 그런 법이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더 깊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몇 해 전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서점에서 만난 50대 중반의 윤호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을 성공지상주의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속에서 살아온 사업가였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위기를 맞이하며 자기가 그토록 애써 쌓아올린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죠. 그 사건 이후 윤호 씨는 자신이 그동안 삶에서 회피해온 진짜 나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기 연민이라는 낯선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건 자신을 탓하거나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와 돌봄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애나 자기 중심성과는 다릅니다. 이건 자신의 불완전함과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예요. C.S. 루이스가 인간의 본성과 영혼의 치유에 대해 말할 때 떠오르는 한 부분과도 맞닿아 있죠. 바로 참된 자비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윤호 씨는 이 변화를 통해 조금씩 자신 안에 있었던 단단한 껍질을 벗고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과도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죠. 이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실천법은 이겁니다. 오늘 또는 이번 주 중 자신에게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해.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드내면서 부드럽게 자신을 감싸 안으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의 힘이 싹 들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줘도 좋습니다. 서로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될 테니까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룬 것들은 단순히 심리적 현상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만드는 삶의 태도가 결국 어떻게 우리 존재 전체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경기 앞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안에는 끝없는 선택과 책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란 결국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외면한 상태이며 그 허상이 죽음 이후까지 지속될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현실 도피와 자기 방어 기제를 벗어나 타인과 공감하며 책임감 있게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인식하는 법을 탐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자기 연민을 통해 우리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길을 살펴봤죠.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실할 때 타인과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성장하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평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강조한 바처럼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영혼은 겉모습이나 허상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연민에 의해 정의된다고 봤습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에도 그 사랑과 연민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아마도 가장 큰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도전이나 내적 갈등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다. 나는 내 마음속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가 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하지만 무게감 있는 선언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작지만 강력한 빛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봅니다. 만약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허상이나 방어막 뒤에 숨으려 한다면 그곳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반대로 자신의 불완전함과 상처까지 품으며 마지막 숨을 내쉰다면 당신 안에서는 어떤 평화가 피어날까요? 답은 아마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서툴고 느릴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은 존재니까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관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과 영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당신 생각이나 경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